이변입니다. 예, 저도 이변입니다. 박변은 어디 갔누? 주민아! 이런 변이 있나? 둘이서 일단 시작합니다. 예, 박변 없이 시작하는 이런 변이 있나입니다. 왜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한 명씩 빠지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이광철 변호사님이 많이 나오셨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은 박변님이 부재하십니다. 물론 뭐 일 때문에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어디 갔는지, 이변님은 어디 다녀오셨는지, 저 혼자 이렇게 꿋꿋하게 지켜야 됩니까? 네, 박 변호사님은 지금 토론에 참석을 하시느라고 오늘, 저는 지난주에 저희 민변 비상특별위원회가 예. 지난 4월 19일경에 그 유호성 간첩 사건 관련해 가지고 남재준 국정원장, 서천호 국정원 2차장, 그리고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단장, 또 그 밑에 실무자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유호성 사건 공판 진행했던 이시원 이문성 검사, 그리고 이 사람들의 증거조작 관련들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의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진상조사팀장이었죠. 그리고 그 진상조사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검사, 이렇게 해서 도합 한 8명 정도를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고발인 조사를 하필이면 지난주에 받으러 오라고 경찰이 또 말씀하셔가지고 못 간다! 그럴까 하다가. 공권력을 되게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공권력을 두려워하죠. 예. 예.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예. 지난주에 인사를 못 드리게 된 거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원래 저희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 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기로 했는데, 맞아요. 지난주에 잠시 듣기로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 청운동에서 현장 방송을 하는 바람에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예, 지난주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현장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박주민 변호사와 저와 여기 계신 PD님만 3명이 쓸쓸히 앉아서 경찰들은 이 사람들 뭐하노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방송이 됐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 실종자 가족분들은 다 철수하시고, 예. 그 기란영 사장이 와서 사과하고, 그렇죠. 우리 방송 직전에 사과하시고 다들 가시고 뭐 다 빠지시고 시민들도 빠지시고 나니까 종로구청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경찰들이 우리 셋만 예의주시하면서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방송 중에 나옵니다. 이거 실시간 중계를 했거든요. 뒤에서 차를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1m 왼쪽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직 남은 여운이 청운도 아스팔트 그럼에도 있었거든요. 불구하고. 예. 굉장히 쓸쓸하고 다독적입니다. 아닙니다. 감동적이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나저나 그 기란영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네요. 이래저래 도움이 안 되는군요. 기왕에 사과할 거면.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원래 그렇게 그 윤창중 아이템도 탑으로 올리지 마라, 우리 김시곤 국장이 생생하게 폭로했지만. 예. 당신이야말로 권력의 앞장서는 사장 아니냐. 그 나쁜 작자가 우리 방송에까지 우리가 모처럼 큰 결심하고 청운동까지 갔는데 우리가 오는 걸 알고 또 일찍 사과하고 철수해버리는. 아무튼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팔트 위에 남은 여운이 방송에 고스란히 전해졌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느끼셨고요. 어쨌든 그 험난한 과정에 함께 하시지 못함이 또 네,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아스팔트의 여운을 느끼고자 했으나 저는 조사실에서. 아니 근데 이 두 분이 진짜 바쁘신 분이에요. 진짜 뭐 열목 백목을 하시는 분이고, 또 박주민 변호사는 지금 민변 현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고, 또 뭐 누구는 안 해봤나, 그죠? 이광철 변호사님. 우리는 뭐 직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유독 바쁜 척은 좀 하세요, 박주민 변호사님께서. 그러게요. 오늘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녹음을 하기 때문에 박주민 변호사님께 같이 하자. 우리 녹음하자냐. 들으신 분들께 했으나 나는 바쁘다. IMPG. 여러분,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또 이제 박주민이냐 이광철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이광철 변호사님이 시간이 안 되시고, 두 분이 정말 바쁘세요. 근데 바쁜 거 양해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그 활약상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나만 안 바쁘네. 어쨌든 그 두 분 중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간택했지요. 이광철 변호사님과 이번 주는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녹음 방송으로 여러분들 뵙게 됐어요. 네. 한 번만 더 양해해 주세요. 아무튼 저희도 늘 함께 실시간 호흡하면서 생방송 하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자꾸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지난주에 제가 그 고발인 조사를 갔다 왔고 지금 이제 이 참 경찰이 이제 난감한 이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쥔 거잖아요. 인근에 지척에는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로서는 항상 상전으로 모셔왔던 검사를 그것도 그렇죠. 4명이나 고발을 하고. 말씀 전에 간략히 설명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통상 우리는 이제 검찰청으로 고발장을 들고 가는 모습이 TV에서 많이 보여지는데 이번은 특히 검찰이 아니라 경찰로 고발장을 가지고 경찰에 가신 거죠? 이제 고발을 했던 것은 이제 저희 민변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번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손에 흙을 묻힌 자에게 우리가 진상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검찰은 빠져라. 그래서 처음에 요구했던 게 이제 특검이었습니다. 국회가 선출하는 공정한 특별검사에 의해서 이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야 된다. 근데 그거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직함을 가지신 분과 또 새누리당이 시간을 끌고 뭉개고 뭐 중국은 후진국이라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설들을 늘어오면서 또 그분 중에 한 분이 윤상현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원내수석 부대표를 물러서 나시면서 노 대통령은 NLL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제 그분도 한몫하셨는데 그래서 특검 도입이 계속 무산되고 말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 사건을 누군가에게 처벌을 구하긴 구해야겠는데 그 손에 흙을 묻은 범죄자 집단인 검찰에게 그걸 맡겨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갈 곳이 없었어요. 특검도 안 받아줘. 그렇다고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서는 보나마나 결과가 뻔해.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게 하소연한 겁니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법에 따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을 좀 수사해 다오. 엄정하게. 정말 저희가 갈 곳이 없어서 경찰에다가 고발을 했던 거고 그래서 서초경찰서에다가 그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있고 또 강남구 이제 물론 수소동입니다만은 수소동에 국정원이 있어서 정말 경찰이 니네 한번 조직의 명예를 갖고 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증거 조작에서 한번 수사를 해다오라고 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서초경찰서로 갔던 거죠. 경찰서로. 그래서 경찰관님께서 부르셔서 다녀오셨는데 뭐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이제 이 손에 참 뜨거운 감자를 친 거죠. 그랬더니 제가 가봐도 한눈에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우리 서초경찰서 관계자분들을 뵐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정말 고발인들 주장은 맞는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현실적인 힘의 역학관계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피해자들은 언제 부르실 거냐. 계획을 말씀하시던가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예정은 그럼 어떻게 되시냐. 정해진 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일단 고발인 조사를 해서 우리가 고발로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저희 고발인들의 진술을 마쳤죠. 뭐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국가보안법 12조에 무고 날조죄가 있다. 그리고 그 날조라고 하는 부분에는 지금 현재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께서 과거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지으시면서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에는 위조 변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수사함에 있어서 증거를 허위로 만들어낸 것은 날조 아니냐. 근데 그거를 무슨 날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 같은 말들을 창조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고 또 더군다나 이시원하고 이문성 검사처럼 명백하게 허위 조작된 증거라는 걸 알면서 증거를 제출했던 검사나 또 이게 이번에 그 협조자한테 돈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국정원 내부에서. 국정원 내부에서 돈이 집행된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 지휘부가 이 사건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더군다나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그러한 항소심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안 챙겨보고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남재준과 서천호가 당연히 지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왜 진상조사팀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를 안 했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삼아갖고 저희가 국가보안법 12조의 무고 날조와 국가보안법 11조의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 이 사람들을 처벌해주고 그 과정에서 진상조사팀의 그런 수사 미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라고 말씀을 공손하게 드리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사를 받아보면은 수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꼭 제가 피수사자가 되는 느낌인데. 받아보셨죠? 받아보긴 했죠. 네. 받아보긴 했죠. 결국 이제 무죄를 받으셨죠. 예, 그렇죠. 네. 어쨌든 수사 참여를 해도 그렇고, 어쨌든 수사의 경험이 많은데, 이제 피수사자와 유사한 경험이 많은데, 그때 보면은, 이제 물론 수사하는 사람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다 확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의 일응의 판단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발인 조사 가운데서 짐작되어진 어떤 분위기 어떻든가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제가 어떻게 할 계획이냐 정해진 바 없다.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그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가지고 과거에는 모든 사건 경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은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이제 검찰에게도 일정 부분 수사권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논란들도 많았습니다만, 그 지금은 이제 경찰에게 간 수사는 경찰이 수사를 마쳐서 송치할 때까지는 뭐 검찰에게 특별한 지휘를 받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까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수사를 완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지휘 검사가 정해졌느냐 그랬더니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좀 저는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 경찰이 수사권 독립해달라라고 그렇죠. 누차에 걸쳐서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구속돼 계시죠? 우리 조현호 청장님? 네. 예,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돼갖고, 이제 지금 아마 형이 집행돼서 지금 구속돼 계실 텐데, 이분 정말 수사권 독립에 목숨 거셨다고요. 근데 수사권 독립을 하려면 경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건 사실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확고한 인권.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라고 하는 수사기관으로서의 확고한 인권 보장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첫째고, 두 번째는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네. 거대한 악을 앞에 두고 검찰보다 실력이 모자라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그런 실력 없는 집단에게 수사권 독립시켜주는 거를 용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뭐 인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은 뭐 일단 차치하고 이번 건은 경찰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찰이 법에 의해서 피의자를 소환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경찰이 좀 굳은 결심으로 조금 버거운 상대기는 하겠으나 실력을 좀 보여준다면 앞으로 경찰도 국민들이 보기에 실력이 있고 인권 보장을 확실히 하는 집단이구나라고 하면 국민들이 의지로서 수사권을 독립해 준다라는데 지지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겠죠. 그렇죠.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얘기할 때 뭐 몇 가지 사례,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검찰에 의해서 뭐 이런 위법 행위가 자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질 때는 검찰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또 경찰이 나름의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요. 바로 이 사례에서 증명해 보이시면 됩니다. 증명해 보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갖고 계신 자료를 얼핏 봤더니 경찰의 특별 관심 사안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경찰 조직에 좀 앞으로 수사를 좀 저희들이 지켜보고, 어쨌든 뭐 국민들이나 또 저희 이렇게 제야에서 수사 작용을 견제 감시 비판하는 저희 민변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거야말로 흥묘백묘는 아니겠습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인권 잘 보장해주고 정말 진짜 처벌 받아야 할 사람들 처벌 받게 하고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그런 거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우리가 박수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경찰 분발하고 화이팅! 화이팅! 예, 뭐 치하하시네요. 네, 경찰을 치하하시고 저는 가십니다. 공손한 사람입니다. 예. 이광철 변호사님 오시니까 확실히 파이팅이 넘치는 것 같아요. 파이팅! 예.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은 주민아! 어딨나? 박주민 변호사님 혹시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한테 뭐 주민아라고 불러도 되는 역사적 연배. 연배시긴 한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서 부럽습니다.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 어디 갔어? 아이고. 근데 박주민 변호사님은 이 감성
희망적인 이런 워딩을 많이 쓰시는데 확실히 이강철 변호사님 오시니까 좀 파이팅이 뒷받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힘나는 방송이긴 해요. 물론 이제 지난주 상황이 이강철 변호사님도 안 계셨지만 장소가 주는 또 그런 먹먹함이 있기도 했거든요. 예. 쓸쓸함. 먹먹함, 쓸쓸함, 뭐 복합적 감정이었어요. 지난주 방송은 길환영이 다 버린 거군요. 나쁜 놈이. 아유, 길환영. 예. 우리 할말 많습니다. 저도 아직도. 그분들이 그 전날 밤에 KBS에서 청와대로 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저도 사실 가봤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재판도 있고 그 전날 또 늦게 회의까지 있고 죄송합니다. 이 구구절절한 변명인데 어쨌건 사실은 진짜 방송 장소가 이 스튜디오에서 그 현장으로 바뀐다고 그럴 때 정말 제가 이걸 좀 미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2시에 서초경찰서 조사를 받고 4시 반에 그 월요일날 첫 재판 시작된 대화록 폐기 사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을 포기한다 뭐 그런 정상회담 대화록을 폐기했다고 작년에 그 난리가 났던 그 3종 세트. 그러니까 대화록 폐기가 이제 하나고 그게 이번에 기소된 참여정부 인사가 폐기했다는 거 하나고 이제 대화록 누설 사건. 그 김무성이 부산역 광장에서 네네. 2012년 12월 14일 날 줄줄줄 읽어나갔던 그 누설 사건이 하나가 있고 대화록 공개 사건. 그러니까 작년 6월 24일 날 남재준이 아예 생짜로 그냥 오픈시켰던. 이제 그 3종 세트 가운데서 저희 참여정부 인사들이 기소했던 사건 그 공판 이제 협의일이 사실 4시 반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아유, 정신없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재판 앞두고 첫 재판에 뭐 PPT를 누가 몇 시간씩 하고 앞으로 증거조사 재판 진행 어떻게 하고 근데 현장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 조사가 얼추 제가 한 3시 50분쯤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경찰 조사를 확 한 3시 20분경에 당겨서 확 빨리 끝내고 대화록 협의기를 다른 변호사님께 맡기고 현장으로 가야 되나 진짜 가고 싶었어 진짜로.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전해오는 얘기 듣고 바로 직전에 상황이 종료했던 얘기를 듣고 잘 됐다.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가셔가지고 원하는 바를 성취하셔서 참 잘 됐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방송은 참 쓸쓸하겠다. 아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지금 되게 깝깝한 전국이고 시절이긴 한데 나름 좀 저 나름대로 힐링하고 싶었어요. 그 힐링이란 게 있는 힐링이 아니라 내게 에너지를 주고 조금 더 그 침체에서 벗어나는 힐링을 주고 싶어서 저는 이제 뭐 본의 아니게 근간에는 이렇게 문화를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좀 환경이 됐어요. 제가 가까운 사람이 이제 문학에 연루되시는 바람에 그런 환경이 됐는데 그래서 뭐 연극을 몇 편을 연달아 봤는데요. 정말 연극들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몇 편 안에 정말 박근혜로부터 떠날 수가 없고 박정희로부터 떠날 수가 없고 뭐 전두환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는 연극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치유를 하고 힐링을 하고 싶은 곳에서조차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업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잠시 모두에 저 그 봤던 연극 얘기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연극 중에는 이제 법적으로 유의미한 얘기도 있고 우리 법률이 조력이 돼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던 사건이 모티브가 된 연극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드려볼까 해요. 제가 봤던 연극이 뭐 한 3편 정도 되는 것 중에 한 편이 바로 상처꽃이라는 연극이에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대학로 공연계에서는 그렇게 알려진 작품은 아니래요. 근데 오히려 저희 재야 시민단체라든지 저희 민변에서는 아주 유명한 연극이 됐죠. 왜냐하면은 그 연극 맨 첫 부분이 뭐냐면은 재판부가 법정에 꾸려집니다.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면요. 재심 사건, 특히 간첩 관련된 울릉도 간첩 사건이라고 여러분 뭐 처음 듣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긴급조치 사건하고는 다른 뭐 국가보안법 방공법 사건인데요. 관련된 사건이 같은 해에 있었던 민청학년 사건 때문에 많이 묻혀지긴 했어요. 소위 식작층들의 그 사건들 때문에 묻혀지긴 했는데 그 민초들이 간첩으로 몰렸던 그 사건이 결국은 재심으로 구제가 됐어요. 무죄가 되고 그분들도 이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아마 하시고 계실 텐데 그 사건을 민변에서 변호사님 몇 분이 조력을 하셨어요.
근데 네. 그분들이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과거를 복귀하시면서 얼마나 그 상처를 일깨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팠던 기억, 뭐 고문받았던 기억뿐만 아니라 그 억울함을 다시 되새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억울함을 오래 기억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치유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어떤 분이 이걸 영국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맨 첫 장면이 그 재심으로 이제 재판을 다시 개시한다는 게 첫 장면인데, 그때 이제 재판 합의부 이러면은 3명의 판사가 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해당하시는 분을 섭외를 하면 그 재판장이 이제 배석 판사라고 하는 양쪽 옆에 조는 판사들 있잖아요. 그 2분을 섭외를 하는 거죠. 사법부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지금. 그러시든지 뭐 사실이잖아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일부. 가끔 조시는 일부. 예, 좋습니다. 눈 뜨고 조시는. 근데 난 존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본인 사건인지 아닌지는 그분의 눈동자를 보면 알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일부. 아예 일부. 저는 끝까지 빠져나가려고. 일부. 보수적이시다 진짜. 저는 항상 공권력의 공손한. 좋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 어쨌든 조는 판사님 2분을 그 메인 카메오가 이제 섭외를 하시는 건데. 거기 심재환 변호사님도 카메오로 네, 맞습니다. 나오셨죠? 그 쭉 카메오에 그리고 권오원 그 선생님 양심수원의 팀장님이 재판장 하시고. 그리고 그 장경욱 변호사님도 카메오? 예, 카메오로 한번 가셨고요. 그다음에 민변의 뭐 과거사에 천착하시는 몇 변호사님 중에 여성 변호사님 이상희 변호사님이라고 있으신데요. 네. 이상희 변호사님도 하셨고, 또 이정희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님, 그다음에 문재인 변호사님 후보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문재인 의원님도 아마 출연을 하셨던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카메오로 그러니까 매일 공연을 하는데 출연을 하셨어요. 제가 그날 봤을 때는 유인태 의원님, 그리고 배석 판사로는 우리 임수경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조셨고요. 거기는 이제 그 배석 판사님들한테는 조는 역할을 주시나요? 근데 혼을 담아서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사 하나 없는데도. 조는 연기를. 아이고, 뭐 안 좋으신다며요. 안 좋은 분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런 연기를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조직되어서 관람들도 많이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상처들을 복귀하시면서 또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일단 극이라고 하는 건 재미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재미 있어야 되는데, 이 재미라는 거는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웃는 거, 우스운 것도 좋은 거고, 감동도 재미고, 또 하나 공포도 재미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우리 공포 영화 볼 때도 재밌어서 보잖아요. 그럼요. 그처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모두 재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연극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미있어요. 하지만 진짜 내 심장이 같이 한번 짜여지는 경험을 같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아팠던 뭐 고문의 순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직 그분들의 삶에 남아있는 고통들이 고스란히 연극을 보다 보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상처를 끝까지 올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이것들이 정말 해소되는구나. 막연히 그냥 잊어버리는 힐링만으로는 그 상처가 지워지는 게 아니구나. 정말 제대로 해결이 되고 싸워서 뭔가가 드러나야 그때서야 이 상처라는 건 정말 치유가 될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됐어요. 상처에 꽃이 피려면은 상처를 드러내야 되더라라는 걸 느끼는 건데, 그 가운데 일단 변호사들은 뭐 많은 도움을 드리긴 했죠. 그러니까 재심 사건을 개시를 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분들이 무고함을 입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분의 삶은 그때 당시에 뭐 32명 정도가 사건에 연루가 됐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촌부의 삶을 살고 계시던 분이 뭐 17년, 15년, 20년 이렇게 징역형을 살고 나오시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3명이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 사건 역시도. 그러니까 사형이란 건 돌이킬 수 없는 거고, 게다가 그분들의 자녀분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그 고아로 한 시대를 겪어온, 한 삶을 이미 이제 중년이 가까운 시기까지 겪어온 사람들의 그 2세들의 삶도 여러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그 고통들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여전히 그 사건의 주범으로 보이는 그때 당시에 위정자였던 분이 바로 또 현 대통령의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그러했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못한 대통령이 또
현재 우리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긴급조치 재심 사건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 상당히 많은 변호사님들이 5건에서 10건씩 가지고 계신데요. 그 재심 사건 하다 보면은 법원에서 무죄 해줘요. 긴급조치 무죄하고 보상해줄게는 합니다. 그런데 돈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이 그분들한테는 아직도 남아있고 그중에 가장 큰 건 바로 우리 현 정부 그다음에 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때의 잔존 세력들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그 가오를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예, 그게 아직도 남은 상처인 것 같다는 생각을 다른 재심 사건을 통해서도 많이 했어요. 흡사 또 그 사법부의 태도도 제가 사법부를 자꾸 매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돈 줬으니까 되지 않느냐. 돈이 너무 많이 간다. 아무리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해가지고 이자가 막 붙으니까 돈이 액수가 우리가 보기에도 하는 돈이기도 했었어요. 그 인혁당 같은 경우 사용받으셨던 분. 물론 그 목숨값은 수조가 아니라 수경을 줘도 목숨값은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흔히 듣지 못했던 금액이다 보니까 저 가족들 로또 탔네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법리적 고민은 됐겠지만 지연이자 부분을 사법부가 좀 제한을 한다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돈의 액수도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상처를 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거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래서 자꾸 좀 축소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런 게 현재 되게 재심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로서는 좀 씁쓸하기도 한 상황이어서 더욱 이 상처꽃이라는 연극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희를 저지른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고 계시고 그 어떤 죄가도 치르지 않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 조직적 범죄 같은 경우는 해당 공무원의 공소시효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입니다. 예. 아직도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공연이 계속 되고 있고요. 대학로 눈빛극장. 많이들 가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연극하고 즈음에서 또 봤던 연극이 알리바이 연대기? 이건 이제 종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다시 재공연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알리바이. 처음엔 저는 알리바바 이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리바이.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다른 알리바이를 억지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알리바이 연대기라는 건데 그 아버지 우리 또래예요.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과 저 정도 연배에 그러니까 이광철 변호사님 제가 하늘 같은 선배님인데 조금 근데 차이는 나요. 아닙니다. 네, 조금 차이는 나는데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왜 이러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90년대 학번의 주인공이 자신의 아버지의 삶을 그리고 그와 겹쳐지는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현대사를 쫙 흐른 건데 그 가운데 또 나와요. 이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5.18 그리고 정교조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두환 노태우에게 죄책을 묻기 위해서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많은 대학생들이 또 전노 체포조 이렇게 해서 네. 또 열심히 또 투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의 모습들을 쭉 흐르는데 이 두 부자는 늘 이제 뜨뜻미지근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대에 대해서 너무 시대를 너무 잘 알아요. 누가 그 시대에서 주인공이어야 되는지. 근데 누가 빼앗긴 건지 너무 잘 알아요. 잘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시류에 휘말려서 내 삶이 깨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늘 미지근한 태도로 그 언저리에 있는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장면들로 또 우리 현대사를 쭉 훑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봤던 게 푸르른 날에라는 5.18 관련된 얘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지금 방송되고 있는 날 기준으로는 일요일 날이요? 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5.18인데요. 그 5.18과 관련된 얘기를 극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이건 역시도 지금 공연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거의 좌석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고 계신데 개인사와 겹쳐지면서 좀 더 다가오기 쉽게 그려진 것들 같은데 연극을 보고 났는데 느낌은 그랬어요.
이 과거 정말 우리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이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내 삶, 그리고 그 연극을 본 바로 다음 날은 또 주진우 기자의 재판이었거든요. 제가 그 박정희가 뭐 60년대에 독일 방문해서 뭐 리프케 대통령을 만나니 못 만나니 그 얘기 가지고 박지만이 고소한 건인데, 항소심. 예. 그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했던 건 무죄가 됐는데 1심에서 민사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일주일 전에 선고기일을 잡아가지고 그거는 500만 원 배상하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항소심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건 민사 사건인데 네. 그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반백년 전 사건 아닙니까? 62년인가 64년이에요. 그 얘기를 2014년에 이걸 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니 많이 하고 있으니 반백년 전이면 역사 아닙니까? 우리 헌정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고가 박지만인가 보죠? 예, 원고가 박지만 씨입니다. 효자네요. 그 박근혜 님도 효녀십니다. 박지만 씨만 효자가 아니십니다. 그 두 분 모두가 아버지의 문제면은 발벗고 나서시는 분입니다, 진짜.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과거에 연연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그 재판에 더 몰입해서 막 열변을 토해서 변론을 했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지신 분 하는 걸 보면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박근혜 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심지어 아베하고 지금 정상회담도 안 하잖아요. 지난번에 어정쩡하게 오바마가 한번 해가지고 네. 지금 사실 미 국무부의 외교 현안 중에 하나가 한일 관계 악화일 정도로 일단 중국하고의 그런 외교적인 대립 전선을 긋는 데 있어서 네. 어쨌든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서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의 지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한일 관계가 엇나가니까 굉장히 단호한 투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베한테는, 네. 일본한테는. 예. 너네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하고 헛소리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똑같이 예. 70년대에 대해서 지금 이재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아버지 때에서 좋습니다. 효녀니까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그 시절에 아버지 때문에 인혁당처럼 사형당하시고 그렇듯 많은 고통받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가 일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일본어라는 지는 독일어의 에어지 하는 지 독일어를 몰라요. 제가 독일어를 몰라서 송을 못 해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독일어에서 지는 여성을 가리키는 죄송합니다. 어줍잖은 걸로 이렇게 제가 그님께서 일본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단호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일본에다 대고는 일본 맨날 우리한테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사과를 도대체 언제까지 하란 말이냐. 심지어 얼마 전에 아베 독일 가가지고 아시아는 아시아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독일이 폴란드에 대해서 독일이 유대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못한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사과하란 말이냐. 한번 사과했으면 됐지. 통속애염하고 65년에 한일배상해서 돈 줬고 그거 가지고 니네 대한민국 지금 떵떵거리고 살잖아. 됐잖아. 뭘 더 얼마나. 이 논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유신 시대의 가해자들이 유신의 피해자들이 하고 있는 논리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돈 줬잖아. 그 지연 손해금 좀 많아서 깎았는데 로또 맞았잖아. 그럼 됐지. 뭘 얼마나 평생 더. 못 만져본 돈을 내가 지게 해줬잖아. 사과했잖아. 니네 좋아하는 노무현이 사과하고 했잖아. 뭘 얼마나 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 갖는 몰 역사적인 대통령. 그러한 대통령이 뭔들 제대로 갖췄겠어요? 눈앞에서 배가 지금 기울어 가는데 그 모든 자원을 동원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린 것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박근혜 님께서 참 대통령이라는 그 명칭이 정말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네요. 진짜 쉽게 쓰면 안 되는 명칭 같은데 박근혜 님께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한 자세를 취할 때마다 제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요. 과연 그분이 지금 현재 국내 정치 관계에서 유신 피해자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과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똑같은 구조화에서 정반대 모습이라는 걸 모를까요? 저는 그 점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그 우리 효자 효녀께서 두 분 자제분들께서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의 시도 때도 없는 망언과
한미일 삼각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분단 구조 속에서 겪었던 그런 고통과 그로 인해서 한민족 역사가 끊긴 거는 유신 시대 때 그 지금 울릉도 간첩 사건으로 네. 여러분들이 사형당하고 인혁당으로 죽고 사람들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또 누군가는 그분의 박정희 그분의 하룻밤 놀이개가 되어가지고 네. 인생을 망치신 분들과 개인이냐 국가냐 개인이냐 민족이냐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거든요. 구조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피해자를 대표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은 그 마음 그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와서 다른 걸로는 보상해 드릴 수 없으니 국가의 재원이 허용하는 한은 그분들께 물질적으로라도 그때 잘못들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어디서 돈 몇 푼 주면서 로또 운운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분의 그 천박한 역사 인식도 굉장히 그런 점에서 걱정되고요. 정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파산난 한이 있더라도 국가에 의한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천문학적인 숫자일지라도. 그래야 국민들은 와 저런 지도자들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많이 국가가 파산날 지경으로 쓰이는구나라고 하면은 이젠 정말 우리도 지도자에 대해서 현미경을 뜨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들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런 유신을 포함해가지고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들을 고통을 이제 조금 있으면 5.18도 됩니다만은 네. 5.18도 생각해보면 34년 전 일입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이 30년 저한테는 엊그제 같은 일인데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한테는 정말 이제는 화석 같은 역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와서 민간인들 학살할 거라는 지금 현재 어린 세대들한테 생각도 없을 거고. 그게 누군가에겐 역사가 되어버렸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어제 같은 현실인데 그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질적으로 정리가 못 된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과연 그게 어디에 있을까? 물론 그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들에게도 저를 포함해서 부족함이 있겠지만 저는 좀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분단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남북관계가 이렇게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서로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면서 북한을 이유로 해가지고 정권이 국민들을 데려다가 고문하고 이렇게 가혹하게 이렇게 사형에 집행하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북한의 존재가 있었어요. 지금도 남북관계가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또 그런 속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공안 탄압도 네. 뭐 내라는모라든지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분단 문제가 근원에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 분단 체제를 해소해야만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 그리고 민주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참 그런 점에서 지금 또 보면 북한 생각하면 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거예요. 실망감 또 굉장한 참담함도 많이 느끼실 거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또 그런 속에서도 핵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뭐 우리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뭔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사실은 북미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데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깊어지고 어쨌든 분단을 청산해야만 제대로 된 과거사도 청산되고 네. 민주주의도 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의 네.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변이 있나가 막 나온 주제들이 우리 사회 전발 다 껴서 분단 문제, 핵 문제까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이슈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본질을 짚기 위해서는 언급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꼭 마지막으로 짚고 싶었던 게 그 정말 뭐 젊은 친구들에게는 화석 같은 역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이광철 변호사님 같은 선배님에게는 아직 살아있는 역사, 엊그저께 일 같은 이제 네. 어제잖아요. 어제 역시 일이잖아요. 제가 지난주 한 주 쉬었더니 조금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하고. 네. 예. 그 어제 같은 일, 어제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아직도 이제 현재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니 뭐 이런 식으로 시시비비가 들고 그런 반면에 그러니까 저쪽을 옹호하는 5.18을 왜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 5.18이 뭐 북한에 의해서 지만원 있잖아요. 예, 지만원 씨.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런 사랑하는. 얘기들은
뭔가 법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독재자의 역사, 그런 국가폭력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을 옹호하는 식의 역사학자나 평가들은 언제나 법에 자유로워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명예훼손죄라는 게 자유롭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제대로 바로잡아 나가고자 하는 기자들, 언론인들, 일반 시민들에게는 법률로 옥죄서 더 이상 그런 얘기들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역사를 미화하는 식의 의견들만 공고히 돼요. 이게 또 다른 의미의 역사 왜곡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주진우 기자가 통상은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네. 어제는 꼭 나와야겠다고 해서 같이 나왔는데 나와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죠. 정작 주진우 기자가 다뤘던 얘기에 대해서 명백히 허위 사실을 얘기했던 논객들, 백영훈 씨라고 당시에 통역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MBN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주진우 기자 앞에서는 선언한 부분, 그런 사실들까지도 마치 사실인 양 아직까지도 2014년 오늘까지도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는 잉여의 몸이 될 뻔했었고 또는 돈을 배상해야 되는 그 법정에 서 있는 거죠. 주진우 기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쪽이 청구한 게 3억이었는데요. 500만 원만 1심에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상 산수적 계산을 하면은 그래도 주진우 기자가 많이 이겼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긴 게 아니잖아요. 주진우 기자가 처절하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3억에 500만 원 판사님들 보시기에 별거 아닌 돈일 수도 있겠지만 500만 원 저 같은 기자들한테는 너무 커요. 지금 웃으시지만 이건 다른 민사 이렇게 그 조선일보라든지 그러니까 거대 권력들이 통상 이렇게 뻥튀기 청구 소송을 하고 일부라도 인정되면 이겼다라는 명분을 챙기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거의 다 져놓고 이겼다 명분만 챙긴다가 아니라 정작 물어줘야 되는 노동자들 그다음에 이런 기자들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의 말 한마디 기사 하나에 이런 식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늘 당하게 되고 인용당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3억대 500만 원만으로는 봐주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저희 법률가들 혹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걸 위축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옆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 사람이 잡혀가거나 소환 요청을 받거나 돈을 물어주는 걸 보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시쳇말로 미쳤습니까? 그거 하면 잡혀가거나 돈을 물어주거나 그러는데 나중에 무죄 될 값이라도 그 가운데서 겪는 시간들,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는 우리가 이 거죠. 사법제도에서 한 가지 약간 좀 착시 비슷한 걸 갖고 있다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법원 판례 같은 것들을 사실 굉장히 신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대법원에 의해서 이번에 안도현 시인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또 재판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1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그럼 변호사로서는 참 보람도 느끼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남들은 저 사람 가더니 무죄 받았네. 잘 됐네. 네. 그럴 줄 알았고 저 사람 이제 됐네. 이렇지만 그 이전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네. 혹은 불구 상태에 있더라도 소환 요청을 받고 오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죠. 네. 그것도 몇 차례가 될 수 알 수 없죠. 가가지고 모욕에 가까운 신문들을 그렇죠. 버티고 견디고 해명해야 되죠. 기소가 되어서 판사 앞에 가서 똑같은 것들을 반복해야 되죠. 자,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당사자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면 사실 그런 상태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는 게 당사자한테 물론 큰 위안이 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혹은 사법부가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당사자가 받게 될 정신적인 혹은 금전적인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눈길을 주지 않고 결론이 저렇게 나왔으니까 됐네 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옛날에 촛불 집회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촛불 집회 참가하신 분들 별로 많이 했잖아요. 네. 그분들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어디 경찰서에 잡혀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접견을 가면
그분들 태도가 정말 당당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까지 이제 사석에서 저의 지인들한테 표현했냐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변호사 만나면 이랬을까 싶다. 굉장히 당당하시고 네. 떳떳하시다. 내가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지 촛불 들고 나갔다 거리에서 이렇게 잡혔을 뿐인데 네. 이거 뭐 민변 변호사가 당연히 변론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갖고 첫 기일날 나가서 보면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고 당당하시다. 근데 첫 기일날 이제 저희가 형사재판에서 부인을 하고 다투면 이제 증인 신청하고 재판이 길어지잖아요. 네. 더군다나 촛불 집회 참석하셨을 때 주로 이 체포된 분들 조서를 썼던 사람들이 의무경찰이어갖고 그렇죠. 다 제대하고 기소되고 나니까 다 제대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부르기 너무 힘들어. 부동해갖고 불러도 안 와요. 막 불출석 사유서에 맞아요. 저 이번 주 중간고사인데요. 맞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재판이 있어서 뭐 자영업자면 하루 공치고 예. 근로소득자면은 월차 내가지고 왔는데 부산에서 계속 공전되는 거죠. 증인이 안 나왔다고 예. 그러면 이분이 한 번, 두 번, 기일 한 세 번쯤 가면 예. 이제 한숨을 허욕 쉬면서 제가 제 의뢰인이 그랬다니까요. 맞습니다. 다음번에 촛불 집회하면 안 나와요, 저. 아, 뭐하러 나옵니까? 이런 똑같은 경험 저도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예.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부르면 일일이 나와야 되고. 예. 이제는 다음부터는 안 나옵니다. 그러거든요. 네. 이게 바로 표현의 자유의 이축 효과고 지금 이런 소위 말하면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정권이다. 뭐 또 어떤 분들은 독재 정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데려다가 옛날처럼 박정희 때처럼 지금 사람들 데려다가 가혹하게 고문하고 매질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위축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게 이런 소송이나 무조건 형사 고소 해서 출석 요구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중에서는 또 일부는 미네르바처럼 구속시키고.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입을 가로막고 자기네들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겠다고 하는 과거 독재 정권의 행태를 표현만 달리했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생각하는 주 기자 아니십니까? 그 주진우 기자의 이제 사적 대화를 제가 방송에 써먹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주 기자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진우 기자님 이 사건 대리는 제가 할게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어쨌든 늘 움직이려고 노력했고 정말 쉬지는 않았다. 다만 그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어쨌든 구속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겪으면서 1심 한 2심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기사를 쓰는 게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했다. 그 점은 시인한다. 자기는 계속 뭔가를 취재하려고 노력하고 쓰기 위해서 기자의 본분을 계속 해야지 했지만 뭐 스스로 위축됐다고 느끼지 못했지만 어쨌든 많은 일들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뒤돌아보면 한 1년 정도 나는 묶여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을 보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자기가 자기의 본분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내가 내 자리에서 뭔가를 제대로 취재하고 캐고 특히 또 그분이 늘 그 권력과 관련돼서 캐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내 역할을 했더라면 세월호 사건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본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 갖는 죄의식이 너무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느낀 건 어쨌든 주진우 기자 언제나 용감했고 저는 뭐 위축된 적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늘 자기 역할을 묵묵했다고 생각했지만 주진우 기자 역시도 그런 절차 안에서 예전만큼은 자기의 활동이 있질 않았다는 건 냉정한 사실이더라고요. 예전만큼은 기사를 쓸 수 없었던 그 점에서요.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베라고 지칭되어지는 네. 그리고 우리 득보 선생 있잖아요. 득보 선생. 우리 미용이 언니, 미영 언니. 예. 꿈에서 만날까 두려운데 이런 사람들이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지금 당신들이 누리는 그 무제한의 표현의 자유. 네. 누구를 욕해도 네. 광주에서 희생당하신 분들 시신을 홍어라고 놀려도 물론 개중의 일부는 또 형사처벌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수준에서라도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관용이 누구의 덕인가. 바로 그런 주진우 기자 같은 그런 마음속에 그런 떨림과 위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잃었던 사람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네들은 누구든지 말도 안 되는 것 갖다 엮어가지고 뭐 또 뭐라 그러면 표현하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노력하는 사람들을 겁주고 네. 걔 보십시오. 손석희에 대해서 우리 손석희 앵커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난도질 같은 무슨 뻑하면 표절 그리고 조국 교수한테 보내는 뻑하면 표절 조국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념과 그런 가치관을 떠나서 진실의 소중함 그리고 무임승차자들이 자기가 누구 덕분에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저는 명랑해지고 유쾌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뭐 민변의 표현의 자유 기금으로 활동하는 표현의 자유 변호사들은 변희재와 정미용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씁쓸하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잠시 뉴스 듣고 와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런 변이 있나는 두 이변만 지키고 있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1부에서 예. 주민아! 예. 저희 박주민 변호사님이 요즘 오전에 안산을 다녀오시고 또 저녁 때도 안산을 가시고 또 낮에도 민변 일상적인 집행부 활동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금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또 민변 또 TF도 참여하시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바빠지셨죠. 그리고 지금 세월호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문제를 저지른 정부라든지 또 선박회사라든지 또 해운사라든지 이런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드러내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갈피를 잡아가는 사실 뭐 정치권도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민변이 TF 꾸리고 17개 항에 걸쳐서 요구할 거 요구하고 해명할 거 해명하고 하고 지금 또 유가족들 분들 또 대리해가지고 네.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지금 중심에 우리 또 박주민 변호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사실 저희들이 녹음 방송을 하면서 녹음까지 하는데 셋이 다 모여서 못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박주민 변호사님이 좀 세월호 관련해서 워낙 바쁘셔가지고 오늘 네. 저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또 정말 바쁘시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넉넉히 이해하고 계신데 거기다 괜히 대고? 또 그런가? 한마디 걸치셨네. 아니 저는 저 PD 선생님께서 특별히 하명하신 내용이라.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 팬이 너무 많아. 우리 로즈 PD님도 박주민 변호사님 팬이시고 또 아마 이 시간에 벌써 박주민 변호사님 뭐 힘내세요 하시는 그 박주민 변호사님의 팬 이미 게시판에 글 올리셨을 거라고 짐작되어지는데 예, 박주민 변호사님 활동하시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더라고요. 먼저 아시고 저희 방송 게시판 글에도 미리 올려주시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박주민 변호사님도 또 여기 계신 이광철 변호사님도 존경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존경합니다.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씀하시죠. 뭐요? 그 다음 말씀 있잖아요. 뭐. 그 얘기 해도 돼요? 네. 아니 뭐. 아니. 예. 그렇습니까 또. 여러분. 예, 여러분. 편집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저는 잠시 쉬는 동안 나눴던 얘기 그 얘기 해도 되나 싶었더니 참. 편집하고 왔습니다. 매끄럽지 않아 죄송합니다. 역시 내외가 없는 방송. 무진장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큰일 예, 날 뻔했습니다. 여튼 뭐 이분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지 않아서 그 부분 편집하고 저희는 다시 또 시작합니다. 저희 말씀 계속 나눠야 되는데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이 뭐 요새 고군분투하시는 일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월호 얘기도 매주 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는데 또 이번 주도 바로 뭐 어제였나요? 방송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저께가 되겠네요. 그 선장 기소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 지금 이제 원래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네.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져 가지고 수사가 진행돼 왔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목포지청에 대응하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목포지원의 합의부가 하나밖에 네. 재판부가 없고 또 재판정도
63명이 들어가는 법정이 가장 넓은 법정이랍니다. 그래서 광주지방법원으로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고 네. 이제 광주지검이 그 대응하는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다가 기소를 예. 한다고 하면서 수사 발표를 했는데 선장과 항해사 등을 비롯한 4명인가요? 네. 4명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예. 적용해서 기소하기로. 뭐 여러 가지 관계법에 의한 기소를 하는 가운데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될 건지 말 건지가 이제 관심사였죠. 논란이었죠, 예.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그러면 조금 이제 법리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형사 범죄를 뭘 적극적으로 해서 저지르는 게 있고 네. 뭘 안 해서 저지르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그렇죠. 하는 걸 이제 자기범이라고 하고 안 하는 걸 부자기범이라고 하는데 그럼 안 하는 건 다 그러면 다 책임져야 되냐? 안 하는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렇진 않아서 생긴 개념이 이제 우리 좀 보증인 지위라고 좀 어려운 네. 말인데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 하면 부자기범이 예.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기가 울면 엄마는 젖을 주고 그렇죠. 아이한테 분유를 주든지 밥을 먹여서 음. 아이가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책임이 엄마 혹은 그렇죠. 아빠 예. 뭐 넓힌다면 가족들에게는 있겠죠. 음. 그렇지만 옆집 아줌마한테까지 있겠느냐. 이제 그건 좀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싶고 그래서 선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난 사고를 당했을 때 당연히 선원법상에도 그렇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예. 그 탔던 승객들을 이제 구조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두고 탈출했다. 그래서 아마 살인죄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뭐 살인죄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이제 고민을 했다는 게 보여주듯이 쉬운 법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구성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충분히 검토 가능했던 거고 그 뉴스 자체가 다시 보면 새삼스러운 건 아니긴 한데 근데 그 뉴스의 활용 자체가 네. 굉장히 그 세월호의 모든 원흉은 그곳에 있고 이 기소 선장만 처벌되면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기류를 형성하는 일부 언론들의 태도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예. 종편이 계속 선장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일부 SNS상에 나타나는 그 몇 분 그 막말 쏟아냈던 분들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한테 왜 가냐, 뭐 저기 배 선박회사로 가라, 뭐 이런 얘기 하셨던 모 대학교에 겸임교수 하셨던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늘상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희생자 가해자 프레임에서 대통령과 정권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의 일환으로 보이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선장이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건 마땅합니다. 네. 특히나 우리 박지영 선원 네. 그분 같은 경우에도 참 더 살릴 수 있어서 본인은 죽고 이렇게 목숨을 살리시다가 예. 돌아가셨고 심지어 그 어머님께서는 그 박지영 씨 고인 앞으로 그 학생들이 그 좀 위로금 같은 걸 모아서 찾아가 뵈니까 우리 딸아이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에게 갖다 줬으면 좋겠다. 우리 딸아이는 뭐 됐다. 이런 말씀 듣고도 제가 참 많이 예. 마음도 착잡하고 되게 감동도 받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 생각하면 선장이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형사처벌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선장 말고 그 선장이 탈출한 이후의 시점에서 과연 죽어가신 분들이 오로지 선장만의 잘못이냐 이거죠. 충분히 뭐 다들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충분히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역량들을 동원하면 살릴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구조가 안 됐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조리와 비리가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은 손을 하나도 안 대면서 네. 오직 선장과 그 선원들 탈출한 사람들만을 희생의 재단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들만 처벌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러면서 유병헌 씨 그 일가에 대해서 뭔가 좀 네. 캐고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또 그림을 그려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 전향자 씨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막 단죄하고 혹시라도 이제 저희 박주민 변호사님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관련해서 야당 정치인의 계좌하고 그렇죠. 연결고리도 캐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점에서 다가오는 브라질 월드컵 개막 시점에 맞춰가지고 야당 정치인하고 세월호하고 관련 있다 뭐
정해진 쪽으로부터 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구를 삼고 또 브라질 월드컵 개막되면 이번에 구호가 그거라면서요. enjoy the ledge 즐겨라 이거랍니다. 예. 발표했다고 하는데 물론 브라질 월드컵 또 축구 좋아하시고 다들 기다리셨던 4년 만에 이벤트인 건 분명한데 과연 이 시점에서 그런 브라질 월드컵을 기화로 해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출구 전략 삼아가지고 예. 그렇게 탈출하려고 하면서 선장하고 선원들만 희생의 재단에 올려놓는 게 합당한 것인지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선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배위의 선장 말고 네. 대한민국 호를 이끌겠다고 그때 대선 때 스스로 그 경험 많고 용기 있는 선장은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선장의 책임도 우리가 엄정하게 물어야만 다음번에 또 다른 세월호의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인명이 구조되고 이럴 수 있다. 이 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 온갖 분노 그리고 아픔들을 깔때기처럼 모아가지고 그 선장이란 주체 또는 유병원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한 그 가족들, 그 세모 또는 그 종교에만 몰입시키는 것 같은 분위기에 대해서 이광철 변호사님이 우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 적극 동감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자꾸 전제를 달아서 뭐 하긴 하지만 선장의 책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드러난 회사와 뭐 해경 등등과의 어떤 비리 문제라든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부정하거나 그 정도가 덜하다고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죠? 예. 네, 세월호 문제 저희 계속 기억해야 되고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민변이 17대 의혹이 규명돼야 된다고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때 쭉 목차만 말씀드렸기도 했지만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지적을 했고 관계 법령들의 근거까지도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 뭐 민변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타 웹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보면서 시중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편제가 돼서 어떤 관점에서 감시를 하고 규명돼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도 감시의 노초리 주지 말아주세요. 예,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주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치졸한 보복. 예, 그 소식 듣고 또 SNS도 난리가 났었는데요. 뭐 어떤 혐의로 지금 유우성 씨가 추가 기소가 된 거죠? 네, 이미 지난번에 한번 검찰이 불기소를 했던 부분인데, 예. 이게 좀 유우성 씨가 자기 통장 명의를 가지고 예. 돈을 모아서 대여해줘서? 북한으로 예. 송금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겼다. 그래서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이번에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제 이미 검찰이 이 부분에서 한번 기소유예를 했던 것을 그렇죠. 자기가 이런 게 판단을 끝낸 거 아닙니까? 제기해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것인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이제 이재정 변호사님 잘 아시고 우리 사실 공부할 때 형사소송법 학문적으로 공소권의 남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배우잖아요. 예. 하지만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이런 속에서 가혹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유우성 씨에게도 정말 가슴에서 참 절절한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런 검찰의 뻘짓이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발전시키는 저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자기네들이 이미 처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기소유예한 사안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고 증거주장 논란이 터져 나오고 유가려 씨를 가혹행위를 한 부분까지 이번에 가혹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유했다라는 걸 항소심이 판결을 인정했잖아요. 또 그런 속에서 정말 검찰이 국정원이 어떻게 보면 개망신을 당한 사안에서 그로부터 올바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정원, 검찰 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치졸하게 복수하는 것이 누구 눈에도 보기 뻔한 사안인데 과연 이것이 공소권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공소권 남용일까?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또 법원이 한번 또 시험대에 서기는 했지만 네.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정말 이론이 실무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지는 첫 사례가 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예. 그래 너희들의 그런 뻘짓이 우리 네. 형사사법 체계에서
이론으로 뒷받침시켜 나간다. 그래 잘하고 있다. 저는 오히려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검찰 파이팅! 예. 늘 파이팅 없이 끝내주시네요. 저는 그런데 늘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이 우리 법원이 그냥 형식적인 법률 적용으로 그냥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법원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하는 문화가 아직까지는 제 탓이 아닙니다. 신뢰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제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검찰이 이런 기소를 했다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정말 닥친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유우성 씨는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어떤 결론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는 몰라요. 어쨌든 지금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법원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져보겠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웃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 검찰에게 쐐기를 박아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관련해서 우리 법원의 그런 기회주의, 유약함,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이 근거가 없는 게요. 최근에 지금 김용판 항소심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항소심 재판을 제가 아는 변호사님 몇 분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재판장이 권은희 증인을 향해서 예.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권은희 증인한테 증인석에 앉으면 귀가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리고 시종일관 모욕적인데요? 예, 예. 권은희 증인한테 뭐라고 예. 이렇게 답변을 하면 내가 묻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 예. 그리고 조금 설명하고 있으면 그 권은희 증인이 대답을 할 테니까 조금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해서 그러라고 해놓고 또 조금 이따 설명하면 그래서 예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다그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검사들은 한없이 초라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법정에 앉아 있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검사들 기세등등 하잖아요 법정에서. 예. 오히려 막 그 재판장이 검사들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네. 변호인들만 막 쥐잡듯 잡고 네.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제가 한번 유의미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 무죄 자주 나오고 영장 기각하는 판사들 가끔씩 뒷조사한답니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이라는 것들이 신경 쓰이는 거죠 법원도. 네. 그래서 검사한테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오는 건데 이 경우에는 법원 입장에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뭐 김용판 무죄에 대해서 항소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검찰 조직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사법부의 용기 이런 것들이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정말 최후의 보루다. 뭐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좀 우리 판사님들 제발 공손하게 말씀드릴게요. 제발 잘 좀 해주세요. 깐죽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답지 않게. 그러게요. 예. 예, 뭐 우승 씨 어쨌든 아직도 뭐 그 항소심 그다음에 뭐 상고심 진행 중이겠지만 항소심 이후에도 상고심 등 여러 절차들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건으로 고초를 겪으시겠어요. 근데 또 우리 뭐 멋진 변호사님들 변호인단 계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 사법부가 부응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정말 기소한 검사들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 석자를 좀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번에 기소한 검사들은 어떻게 좀 나중에 전 뭔가 좀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는 것들을 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제도적으로 견제할 만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사는 사실 단독제 관청이잖아요. 네. 자기 이름 석자 걸고 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디 행정청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의 관청인데 정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같은 시험을 붙어서 같은 연수원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같은 책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뭔가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참여연대에는 사법감시센터가 있죠. 예. 그 사법감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되면 좋을 텐데 참여연대도 이제 제도적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1개인
그러니까 방금 이광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역시도 하나의 관청이거든요. 법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근데 1개인의 실명을 달고 판결문이 나오는 거고 공소장이 써지는 건데 그 개개인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 하다못해 제가 뭐 어떤 판결을 두고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 SNS 제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개인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 있냐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 개인이 가진 엄청난 권한을 모른 채. 그래서 저는 좀 일상화됐으면 좋겠어요. 검사의 이름과 판사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처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종북 판사처럼 막 그 사람을 협박하는 수준의 시위가 이루어지고 그런 테러가 가해지면 안 되겠지만 합리적인 비판이 좀 실명을 걸고 계속 모니터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동감입니다. 예, 저희 뭐 박주민 변호사가 없어도 되네요. 재밌네요. 이광철 변호사님이 없어도 되더라고요. 그럼 뭐지? 그럼 뭐지? 박 변호사님 이제 다음엔 저 둘이 한번 해요. 저 없이. 아, 예. 예, 조만간 아마 편안하게 두 분이서만 마이크를 독차지하실 시간이 곧 올 겁니다. 홍아. 당황스럽습니다. 네. 예, 뭐 그날까지는 어쨌든 제가 건재하니까요. 뭐 3명이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호스트 같은 진행자로서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 현장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아무튼 세월호 관련해서 좋은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셔갖고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3명 꽉 채워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노력할게요.